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승 노릇하는 남편 때문에 얼마 전까지 학생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남편은 자신만의 방식을 저에게 들이미는 자칭 스승이었어요. 남편과는 학원에서 원장과 선생님 관계로 처음 만났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으로 취업한 학원이었는데 수강생이 100명이 넘는 큰 종합학원이었어요. 저는 국어 과목을 맡고 있었고 남편은 원래 수학 과목 전공이었어요. 원장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업을 하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지만요. 어쨌든 동료 선생님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도 학원 선생님으로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 이름으로 학원을 개업해 원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해내는 성미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버티고 버텨 학원을 지금처럼 성장시켰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대단해 보였죠. 저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학원 하나를 책임진 원장이 되었으니까요. 당시 원장님이었던 남편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가끔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냥 저만의 동경심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2년 가까이 서로 학원에서만 보내며 지내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제가 차를 끌고 학원에 출근하다가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학원으로 가는 길에는 꽤 높은 경사를 가진 경사로가 있었는데 전날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길이 되어 있었거든요.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핸들을 꺾어가며 앞에 있는 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경사로 끝에서 차 한 대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앞차의 뒷 범퍼가 찌그러졌지만 큰 충격이 있는 사고는 아니었죠. 하지만 어쨌든 사고를 냈으니 차에서 내려 앞차의 차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앞차의 차주는 꼬장꼬장한 아저씨였어요. 제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아저씨는 계속 화를 내면서 성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여자가 차를 왜 끌고 나와서 사고를 쳐? 여자들은 원래 선천적으로 운전을 잘 못해. 이거 어쩔 거야? 내 차 찌그러졌잖아. 그러게 여자들은 자고로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면 좋게. 요즘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들을 하며 아저씨가 계속 화를 냈지만 잘못한 것은 제 쪽이었으니 어찌할 수도 없이 발이 묶인 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침 당시 원장님이었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자 원장이었던 남편이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제가 사고가 났다고 하니 빠르게 와준 것이었죠. 남편이 도착한 후에도 아저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 혼내고 있었죠. 남편은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아저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아저씨, 제가 이분 남편이에요. 말 좀 가려하시면서 하시죠. 사고를 내서 죄송한 것은 맞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완전히 빙판길이 된 것도 아시잖아요. 사고 배상은 확실하게 할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남편은 저 대신 아저씨를 나무라고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 처리를 대신 해줬어요. 저는 사고를 낸 것이 처음이라 얼떨떨하게 남편이 알려주는 절차에 따라 했죠. 그렇게 사고 처리가 끝나고 학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주저하면서 저에게 웃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거짓말로라도 남편 역할이 되니 좋더라고요. 네? 아니, 사실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네? 남편은 쑥스러운 듯 눈길을 피하며 말했어요.
제가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고요. 주책이죠? 곁에 있고 싶다니. 제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남편은 카리스마 넘치던 원장이 아니라 수줍음 많은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반하고 말았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존경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사내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못 가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나이 차가 많이 나다 보니 집안의 우려도 있었지만 저는 배울 점이 많은 남편이 좋았어요. 그래서 14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행복한 결혼 행진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같았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학원 원장님과 똑같이 행세를 했어요. 저를 아직 부족한 학생, 부족한 어린 사람으로 생각했죠. 솔직히 살림도 제대로 안 해보고 덜컥 20대 중반에 결혼했으니 곧 마흔을 앞둔 남편의 눈에는 가르쳐줄 것이 많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편은 적당히를 넘어선 사람이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강생이 100명이 넘는 학원이라 집안 경제 사정은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돈 쓰는 것에는 지독할 정도로 엄격했어요. 정말 1원까지도 아끼려고 하며 저에게 살림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남편이 요구한 것은 각종 알뜰 살림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신선한 재료 고르는 법,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 등을 아주 꼼꼼하게 알려주었어요. 집 근처에 마트가 3개 있는데 어느 마트에 가야 어떤 채소가 신선하고 어느 마트에 가야 어떤 생필품이 저렴한지 외워야 한다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최저가를 찾을 때는 최소 5개 이상의 사이트를 비교해보라는 것 등이었죠.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었지만 가끔은 심하다 싶을 때가 있었어요. 마치 제가 과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집에 오면 집 곳곳을 살폈는데 냉장고를 검사하다가 양파 하나라도 물러졌다 하면 1시간 강의가 시작되었죠. 너는 냉장고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니? 항상 꼼꼼히 살펴보라고 했잖아.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도 만들고 전부 계획적으로 관리해야지. 이것 봐. 이 양파 무른 것 봐. 이거 아깝지도 않아? 내가 알려준 대로만 했어도 이렇지 않잖아.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식재료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수 있는지 일장 강의를 늘어놓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저도 살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열심히 배우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이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당신 이게 뭐야? 깐 마늘 사온 거야? 내가 통마늘 사라고 했잖아.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10원, 20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싼 걸로 사야지. 통마늘 까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왜 자꾸 편하게만 살려고 해? 돈 모으는 게 쉬운 줄 알아? 오늘 1,000원 차이가 계속해서 쌓인다고 생각해봐. 그걸 생각을 못해서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깐 마늘을 마트에 가져가 환불하고 통마늘을 사오라고 저에게 시켰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요. 계속 이렇게 타박을 듣다 보니 그깟 1,000원 좀 쓰면 어때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으니 그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살림과 돈 아껴 쓰기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졌죠. 결국 저에게 엑셀로 지출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매주 단위로 지출계획을 세우고 품목을 작성해 남편에게 제출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계획 세우는 버릇을 좀 들여야겠어. 한참 부족해. 앞으로는 주 단위로 한 달 지출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보내.
나는 10년, 20년 계획도 다 세워놓은 사람이야. 나만 잘 따라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열심히 노력 좀 해. 남편이 검토해보고 허락이 떨어져야 겨우 정해진 금액 내에서 돈을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점점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갑갑해졌는데 남편은 이 모든 게 저에게 주는 공짜 수업이라고 여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저에게 남편이 해주는 인생 수업이라면서 말이죠. 나 같은 남편 만나서 좋겠다. 공짜로 인생 수업을 다 듣고 허투루 흘려듣지 말고 노트 만들어서 메모해가면서 들어. 복습하고 실제로 실행해봐야 자기 것이 되지. 남편은 학생을 다루듯 저에게 가르쳤어요. 이 지경까지 가자 이것은 차라리 시집살이가 나은 감옥살이가 된 것이었어요. 제가 숨을 조금만 돌리려고 해도 돈이 샌다는 느낌에 목이 졸리는 것 같았어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하거나 친구와 만나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커피 한 잔 사 마실 엄두도 못 냈어요. 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출을 하면 그 모든 내역이 남편에게로 날아갔으니까요. 종일 감시받으며 혼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기분에 인내심이 폭발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 아껴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럴 거면 나도 다시 학원 나가서 일할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쓰면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학원 원장의 사모님이 학원 나가서 수업을 하면 학원 망했다는 소문 돌아. 학원 망하게 할 일 있어? 우리 미래가 달린 일인데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학원 문 닫으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림만을 위해 사는 사람 같았어요. 유일하게 시간을 보낼 곳은 마트뿐이었죠. 그날도 마트에 들러 산책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 현관문에 누군가 도어락을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보니 도어락 설치를 지시하고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와 결혼식에서 잠깐 뵈었을 뿐 원래 남편과 왕래가 잦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 없이 오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남편은 늘 시어머니를 경계해 왔어요. 결혼 전에 그 이유를 말해주었는데 수년 전에 시어머니가 도박을 하다가 당시 살고 있던 집을 날린 전적이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원래 돈에 민감했지만 그 이후 경제력을 회복하려고 더욱 짠돌이같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거의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면서 시골에서 왔는데 화장실이 급하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열쇠집에 연락해 도어락을 새로 설치했다고 했어요. 결국 멀쩡한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고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안부 인사도 건너뛰고 어머니는 제 일과를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질문들을 듣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사소한 것들까지 물어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넌 낮에 외출 잘 안 하니? 친정에도 좀 가고 그러지. 친구는 안 만나니? 네. 요새는 거의 집에 있어요. 낮에는 주로 마트에 가서 장 봐오는 정도예요. 그래? 주로 몇 시에 마트에 가는데? 마트 다녀오면 보통 이 시간이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마트 가는 시간까지도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일단 대답은 해드렸지만 제가 외출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계획 세우기 좋아하는 쪼잔한 아드님 덕분이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남편 성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했죠. 아들 녀석은 나를 자꾸 안 만나려고 해.
자수성가가 이래서 무섭다니까. 기댈 데 없이 본인이 맨몸으로 다 해낸 거라고 생각해서 남 생각을 못해요. 내 아들 유난스러운 거 잘 안다. 돈 주겠다고 하면 나도 죽이고 갈 놈이야. 너랑 나 이렇게 똑같은 처지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제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이 남편 흉까지 보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때마침 저녁 때라 시어머니께 밥 한 끼는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니 이럴 때 챙겨드려야지 싶었거든요. 멀리서 오셨으니 좋은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좋다고 하시면서 먼저 1층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같이 내려가면 되는데 굳이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하시기에 같이 내려가자고 다시 권유를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화장실을 써야 하는데 네가 기다리면 부끄럽다면서 금방 내려갈 테니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리송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먼저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4층이라 엘리베이터가 위층에 있으면 종종 계단으로 내려가고는 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계단을 통해 내려가다가 시어머니가 집을 나오시는 듯한 소리를 들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 역시 같이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 복도에 있던 소화전에서 가방을 꺼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계단 문 뒤로 숨었죠. 시어머니가 왜 소화전에 가방을 숨겨두셨을까? 의문이 많이 드는 광경에 저는 잠시 서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죠. 1층에서 시어머니를 만난 뒤에는 일단 모른 척 했어요. 가방을 소화전에 숨겨두는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무엇인가 숨기고 싶어서 가방을 숨긴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시어머니의 가방을 검문할 수 없는 것이었어서 일단은 덮어두고 양념 소갈비집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커피도 드시고 기분 좋게 돌아가신 다음 저도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문을 열자 남편의 불호령이 바로 날아들었어요. 현관문 보고 똑바로 서. 이거 뭐야? 어디 다녀왔어? 수업하느라 카드 사용 내역을 못 본 남편이 집에 도착해 사용 내역을 보고 뒤늦게 화가 난 것이었어요. 제가 멋대로 비싼 저녁을 먹고 돈을 썼다는 것에 남편은 분노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해명을 했죠. 시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상관하지 말랬지? 그리고 무슨 일이 되었건 제출한 지출 계획에 맞겠어야지. 이게 뭐야? 집에서 밥 해 먹으면 되잖아. 둘이서 이렇게 비싼 밥을 먹을 일이야? 도대체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왜 다 하고 다니는 거야? 살다 보면 오늘처럼 예측 못한 방문이 있을 수도 있고 남도 아니고 본인 엄마 일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녁밥 한 끼 사는 것까지도 안 될 일은 아니니까요. 저는 불만이었지만 일단 남편 앞에 서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불만에 찬 얼굴로 쉽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자 남편은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뭘 잘했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이렇게 비싼 외식 함부로 하면 매달 낭비가 심해지는 거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학습 능력이 있기는 하니?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그렇게 얼굴이 벌개진 채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던 남편은 결국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래?
회초리 맞을래? 몇 대 맞을래? 네가 정해. 저는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서 있었죠. 밥 한 끼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없이 서 있자 남편은 결국 자기 화에 못 이겨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한참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가지고 나와 나갈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너랑은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는 나가서 지낼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해. 아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돈 펑펑 쓰고 그렇게 살아라. 난 간다.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저는 남편이 나가고 나서야 힘 빠진 다리로 털썩 앉을 수 있었어요. 집을 나가버린 남편. 일단 저를 버리고 남편이 나가버린 것이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화가 나서 체념해버리고 싶었어요. 집 안에서 선생질하는 것부터 시작해 치사하게 돈을 10원 한 푼 보고하고 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당할 만큼 당했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저도 포기를 했죠. 남편이 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나가서 지내겠다고 해서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랐어요. 이 냉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없는 이 집에서 적어도 저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기를 며칠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했지만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학원 강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사무실 의자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요. 남편이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몰랐지만 숙박업소라도 잡아서 숙박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구두쇠 남편은 학원에서 숙식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없는 며칠 동안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면서 평소보다 카드를 좀 더 썼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풀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학원에서 숙식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고민 끝에 저녁 늦게 도시락까지 싸서 학원을 찾아갔어요. 원장실에 들어서니 작은 소파 위에 누워있던 남편이 보였어요. 남편은 피곤했는지 제가 들어와도 곤히 자고 있었어요. 허리에 복대를 차고 담요를 덮고 자는 것을 보니 안쓰럽기는 안쓰러웠죠. 저는 도시락을 열어놓고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제가 도시락까지 차려온 것을 보고 자다 깬 얼굴로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았죠. 저는 도시락을 먹는 남편을 보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대화를 해서 풀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시어머니랑 밥 한 끼 먹은 게 그렇게 화가 났어?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저녁밥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은 묵묵히 도시락만 먹다가 제 질문에 천천히 대답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화난 건 아니야. 다른 것 때문이야. 다른 일 때문이라니 무슨 일 말인지 저는 남편이 말하는 다른 일이 무엇인지 조금도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다른 일? 무슨 일? 그러자 남편은 주저하다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날 어머니한테 연락 와서 들었어. 당신이 어머니랑 저녁을 먹은 뒤 백화점에 가서 현금으로 화장품을 사줬다고. 당신 것도 사고 또 스카프 같은 것도 샀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참 즐겁게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 남자인 것 같았다고.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 금시초문이고 황당했어요. 저는 멍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고 카페 갔다가 집으로 바로 돌아온 거야. 카드 내역 보면 알잖아. 그리고 시간을 생각해봐. 내가 3시간 조금 넘게 나갔다 왔는데 백화점까지 가려면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백화점 가려면 우리 집에서 차 타고 40분은 나갔다 와야 하잖아. 그리고 남자라니 무슨 남자. 내가 그날 통화 기록 보여줄게. 오전에 당신하고 통화한 기록밖에 없어. 제가 이렇게 해명을 하자 남편도 놀라는 표정이 되었어요. 제가 들이미는 통화 기록을 보더니 남편은 곧 표정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놓인 듯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마저 먹으면서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는 그게 정말인 줄 알았어. 어머니가 거짓말을 잘하기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현금을 따로 빼둔 것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많이 났어. 그리고 당신은 어리고 하니까 다른 남자에게 연락한다고 하면 내가 좀 초라해지고 그래서 그날은 말을 못했어. 오해해서 미안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도박만 한 것이 아니라 사기까지 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모함해 남편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한 저에 대한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 전화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따져보기로 했어요.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추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꼭 제가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머,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네가 나 백화점에 데려가서 화장품 사줬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화장품 썼는데 무슨 소리야? 정말 뻔뻔한 기집애를 다 보겠네. 내 아들이 널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나라도 너 같은 애는 밧줄로 묶어서 독방에 가둬야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허언증인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거짓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저에게 성을 냈어요. 자기가 실수했다, 사정이 있었다 등의 말을 들을 줄 알았던 저는 정말 기가 찼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당당했고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경계하는 만큼 앞으로 저도 태도를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겪어보니 시어머니는 남편 말대로 충분히 멀리해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외출을 하고 돌아온 사이 집이 약간 달라져 있다고 느껴졌어요. 현관에 정리해두었던 구두가 흐트러져 있고 꺼내놓고 간 적이 없는 서랍 속 공구통이 탁자 위에 올라와 있기도 했어요. 또 안방 옷장을 열자 코트에 달린 벨트가 주머니에서 반쯤 빠져나와 있었어요. 평소 코트에 달린 벨트를 깔끔하게 주머니에 넣어두는 편이라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의아한 흔적들을 살펴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범인은 단 한 명이었어요. 도어락을 바꾼 바로 그 사람이었죠. 얼마 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바로 범인이라는 감이 왔죠. 어쨌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일단 저녁밥을 차렸고 저희는 굳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일부러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무래도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은 느낌이야. 서랍이랑 옷장이 좀 흐트러져 있더라고. 누가 뭘 가져갔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는 슬쩍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저녁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표정을 보았는데 제 말에 놀랄 줄 알았던 남편은 이상하게 제 말을 비웃는 듯한 냉소를 짓고 있는 것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난 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와서 남편이 10,000원이 없어졌다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아니, 지갑 속에 있던 10,000원이 없어졌잖아. 서랍에 지갑을 넣어뒀는데
그걸 꺼내서 돈을 꺼내갔다고. 어디 간 거야? 당신 알아?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어리둥절해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10,000원 갖고 펄쩍 뛸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남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다시 잘 찾아보라고 말했죠. 그리고 지갑 속에 있었다면 얼마 있는지 까먹을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벼르고 있었다는 듯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 봐라.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내가 말했지. 도벽은 못 고쳐. 한 그래도 젊은 게 나이 한참 차이 나는 내 아들 무는 것부터 이상했어. 자꾸 나를 도둑으로 몰으려고 하는 것 좀 봐. 나는 가방도 안 들고 왔는데 돈을 어떻게 훔치니?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보란듯이 빈손을 빙빙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죠. 그러다가 발끈해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려는 사이 남편이 옆에서 벼르고 있었다는 듯 쿵쾅거리며 회초리를 꺼내 들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안이 벙벙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더니 남편은 또 잔뜩 흥분해서 제 앞으로 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10,000원은 미끼야. 도둑 잡을 미끼. 몇 개월 전에 사라진 학원비 당신이 훔친 거지? 집에 있었던 1,000,000원이 어디로 갔겠어? 내가 몇 개월째 의심하고 있었는데 증거를 숨길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어. 본인이 숨겨놓고 어머니가 거짓말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한 거 아니야? 아까도 밥 먹을 때 괜히 도둑 들었다며 거짓말한 거 아니야? 도둑은 무슨 도둑이야? 네가 도둑이면서. 남편 말로는 현금으로 받은 학원비 몇 알치를 은행에 넣지 않고 잘 놓아두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좋기 1,000,000원은 되는 돈이 집에서 사라지니 가장 가까이 있던 저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말을 듣고 혹시나 싶어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밥 먹을 때 일부러 들으라는 듯 도둑 이야기를 꺼내는 저를 보고 확신을 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짐승 같은 것을 거둬서 사람 만들어놨더니 도둑질까지 해? 너 아주 은혜를 모르는구나. 진짜 얼마나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거짓말로 생긴 오해가 풀린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고서도 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건 그동안 시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아닌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에게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시어머니의 말만 믿었다는 것이 너무나 배신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도박꾼의 사기꾼인 시어머니보다 아내인 저를 더 의심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배우자인 저에 대한 신뢰가 그것밖에 안 되다니 정말로 참혹한 심정이었죠.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하는 표정으로 추임새를 넣듯 저를 더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회초리로 되겠어? 아주 곤장을 쳐버려야지. 전현이 아주 우리 집 피를 말리려고 들어왔어. 시어머니의 신이 난 듯한 야비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순간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죠. 복도에 있던 소화전, 그 안에 가방을 보관해두던 시어머니의 모습.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가방도 없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확신이 들자 저는 길길이 날뛰고 있는 두 사람을 지나쳐 곧장 맨발로 튀어나가 소화전 문을 열어 젖혔어요. 소화전 문을 열어보니 빈손으로 왔다던 시어머니의 가방은 버젓이 그 안에 있었어요. 가방을 집어 자크를 열자 그 안에 들어있는 돈다발이 보였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뛰어나오면서 뭐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저는 그 돈다발을 집어 같이 뛰어나온 남편 앞에 아파트 복도에 패대기를 치며 뿌렸어요. 그 돈을 본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소리치며 이 돈은 다 사정이 있다고 남편에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놀란 표정으로 돈과 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꽉 쥐었어요. 내가 도둑년이라고? 내가 도둑년이야? 자식 돈 훔쳐가려고 한 부모나 제대로 볼 것이지. 하나뿐인 마누라를 의심해. 네 입으로 네가 어머니가 사기꾼의 도박꾼이라며. 그런데 네 아내를 사기꾼의 도박꾼보다 못 믿냐? 너 같은 놈 비유 맞추느라 내가 돈 한 푼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그깟 커피 한 잔 못 마시고 집안에서 회초리 들고 선생짓하고 집 호랑이 짓 하는 거 다 맞춰줬는데 내가 너무 딱하고 불쌍하다. 이제까지 참고 다 받아준 게 고작 이런 걸로 돌아오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를 도둑년으로 만드는데? 저는 이 인간을 대머리로 만들 생각으로 머리채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인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악을 썼어요. 제가 악을 쓰며 절규하자 한참 붙잡혀 있던 남편은 놀라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저는 한참 더 악을 쓰고 그간 쌓였던 화를 모두 풀었어요. 남편은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옴짝달싹 못한 채 제가 내는 화를 모두 듣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거짓말이 까발려졌으니 아무 할 말이 없어서 두 손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서서 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제가 집안의 원장 노릇을 톡톡히 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날 이혼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며 대신해서 뭐든 다 하겠다던 남편이 자기 입으로 경제권까지 주겠다는 말을 뱉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돈을 주섬주섬 챙겨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제지했고 그 돈다발 모두를 회수했어요. 그리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시어머니를 내쫓았죠. 경제권을 주겠다는 남편의 확답을 받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시어머니의 용돈을 끊고 제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의 문자 알림이 남편에게 날아가는 것을 끄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연락을 끊고 살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에 걸쳐 상처를 봉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요새는 돈 잘 버는 남편을 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실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돈 관리를 하게 되면서부터 한 달에 한두 번은 맛있고 비싼 곳에 가서 외식도 하고 조금 멀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즐기고 오기도 해요. 물론 식재료도 깐 마늘, 깐 양파, 깐 대파 등 깐 것들로 사서 손이 덜 가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몸도 편하고 시간도 아끼고 여러모로 좋죠. 흥청망청 쓰기보다는 그래도 쓸 때는 쓸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조금은 인생을 즐기면서 매달 계획적으로 돈도 모으는 것을 보면서 남편도 그제야 본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를 무조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 관리하는 방법이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다른 것이라고 말이죠. 그날 저에게 한 맹세를 남편이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은 더 지켜볼 생각이에요.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 학원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있어요. 제가 일을 하고 말고는 남편에게 허락을 구할 일은 아니니까요. 어찌되었건 이것을 계기로 남편이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는 평등한 부부가 살 뿐 스승과 제자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 남편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거의 저처럼 당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꼭 본인만의 권리와 요구를 찾으셔서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